고사인물도는 역사상 중요한 인물의 생애를 담은 그림으로 넓은 의미에서 문학작품 속 인물을 그린 설화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고려 후기부터 국내에 유입되었으며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왕실과 귀족들이 애용했는데요. 이는 제재로 선택된 인물이 성리학적으로 교훈과 감개를 줄 수 있는 성현인 까닭이었습니다. 이처럼 민화 속 고사인물도의 주제는 주로 성리학적으로 뛰어난 성현, 은일처사, 효자, 충신, 연료 등으로 현대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강태공, 백이와 숙제, 왕상, 도미 등의 인물과 중국 송나라 시인인 도연명의 시 귀고래사와 같은 문학작품이었습니다. 설화도는 넓은 의미로 고사인물도의 일부로 볼 수 있는데 주로 교훈적인 문학작품 속 인물을 주제로 그려진 그림을 뜻하는데요. 국내에서 언제부터 설화도가 그려지기 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궁중장식화로 그려졌으며 조선말 광통교에서도 판매된 것을 고려할 때 고사인물도와 비슷하게 왕실과 사대부를 중심으로 향유되다가 민화로 저변화되는 과정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현존 유물 중 도화서 화원의 솜씨로 보이는 정교한 작품과 작화 실력이 부족한 작품이 함께 남아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연의도는 명나라 때 나관중이 쓴 소설 삼국지연의의 주요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 민화에서는 주로 팔복 병풍으로 제작되었는데요. 삼국지연의는 16세기 조선에 전해져 이후 과거 시험 문제로 출제될 정도로 크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에 참전한 명나라 장수 진린이 조선 사회의 관우신앙을 전파하였고 소설이 큰 인기를 끌며 관우신앙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되었는데요. 관우신앙은 호국신인 관우를 숭상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가 흥한다는 믿음으로 명나라 장수들이 시작해 전국의 관우에게 예배할 수 있는 관악묘를 세우고 그곳에 예배화로 삼국지연의도를 그려 붙였습니다. 조선민화박물관 소장 최홍신의 삼국지연의도는 원래 10점이 제작되었지만 현재 8점만이 남아있습니다. 최홍신은 고종에게 어진화사로 발탁될 만큼 인물화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가진 화가였는데요. 삼국지연의도에 등장하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은 각각 고유 특징을 가지고 다양한 외모와 표정으로 그려져 있어 단연 그의 걸작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이 작품은 가로, 세로가 각각 2m나 되는 대작이자 관악묘에 봉헌됐던 예배화로 대부분 팔복 병풍의 치졸한 작화 실력으로 민간에서 주로 사용된 삼국지연의도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홍신의 삼국지연의도 중적벽대전은 황계가 주도하는 주유의 군사가 거대한 조조의 군대를 상대로 압승한 이야기를 최홍신만의 표현법으로 한 폭에 담아낸 명작인데요. 한 척의 배와 여러 척의 배로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불바다로 변한 조조 군사에 배에서 혼비백산하며 괴로워하는 이들을 실감나게 묘사했습니다. 주유 군사의 복장을 조선인의 모습으로 그려내 이러한 기적이 일제에 패망한 조선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거죠. 즉 최홍신의 삼국지연의도는 영원한 조선을 꿈꿨던 고종이 최홍신의 손을 빌려 제작한 걸작인 것이죠. 구온몽도는 서포 김만중이 평북 선천으로 유배됐던 1687년 숙종 13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에 지은 소설 구온몽의 내용을 그린 그림입니다. 구온몽 원본이 국문판인지 한문판인지 그리고 현존하는 이본 중에서 원본에 가장 가까운 판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으나 한 가지 확실한 점은 구온몽이 저작된 이후 초기에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독자층이 점차 확대되어 영조로 대표되는 왕실에서 일반 서민들까지 폭넓게 읽히며 사랑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9세기의 구온몽은 독자층이 크게 확대되며 반각본이 제작되었고 여왕문인들을 비롯하여 남녀노소 및 다양한 계층에게 인기를 끌며 20세기 초 활자본으로 출간되기에 이르는데요. 이러한 대중화 과정에서 많은 이본이 만들어졌는데 초기 필사본이 교훈적이라면 이후 반각본과 활자본은 다수의 선호도를 반영하여 풍류를 중심으로 한 애정소설로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소설의 대중화와 함께 구온몽은 사설시조, 춘향전의 남원고사, 봉산탈춤, 무동패 공연, 각설이 타령 등에 활용되거나 옥루몽,
옥선몽과 같은 아류작으로 탄생되거나 민화로 제작되었는데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사파가 실리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 소설 내용이 그림의 주제가 된 건 삼국지연의도와 구운몽도를 제외하면 극소수입니다. 삼국지연의가 중국 소설이라는 걸 감안하면 우리 소설 중 구운몽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민화가 선조의 꿈과 사랑,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는 그림이듯 구운몽도는 세상의 부귀영화는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교훈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현실을 잊게 하는 꿈과 낭만을 담고 있는 몽환적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허유세이도는 진나라 때 황보밀이 요임금부터 위말까지 96명의 고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고사전에 등장하는 허유와 소부에 관한 고사를 담은 그림입니다. 고사전과는 달리 일반 회화에서는 잘 그려지지 않았지만 민화에서는 많이 애용되었는데요. 고사전이 11세기 말 국내에 전래된 이후 조선시대 문인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유행했던 점을 고려할 때 세밀한 필치가 돋보이는 허유세이도 또한 문인 사이에서 수요가 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임금 시대의 은자로 살던 허유와 소부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유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으나 거절당한 요임금은 이후 다시 허유를 수장에 명하려 했으나 허유는 더러운 말을 들었다며 영천의 귀를 씻었죠. 친구인 소부가 이를 보고 연유를 한 뒤 더러운 물을 자신의 소에게 먹일 수 없다며 소를 끌고 상류로 올라간 내용이죠. 소부와 허유에 관한 내용이 분리된 고사전과 달리 민화 허유세이도에서는 둘의 이야기가 한 폭에 함께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주로 허유가 귀를 씻는 모습이 상단에 그려지고 소부가 소를 끌고 상류로 올라갈 때의 장면이 하단에 배치되는 것이 다수입니다. 이러한 작품 구성은 매 폭마다 각각 다른 고사를 그려 팔복병풍으로 엮어냈던 당시의 제작 경향에서 이해됩니다. 허유세이도는 청렴한 삶에 대한 교훈을 전하는 민화이자 당시 선조들의 삶에 대한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견합리도는 사마천이 지은 사기에 담긴 장량과 황석공에 관한 다음 고사를 내용으로 합니다. 장량은 진시황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성을 장으로 바꾼 후 숨어 지내다가 합의원에서 황석공을 만납니다. 황석공은 신발을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고 장량에게 신을 주워 달라고 요청하였고 장량은 황석공의 무례함을 참고 내려가 신발을 주워와서 무릎을 꿇고 그의 신을 신겨주는데요. 신발을 받아 신고 1, 2쯤 갔던 황석공은 다시 돌아와 장량에게 닷새 뒤 동틀 무렵에 만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닷새 뒤 아침에 장량이 같은 장소에 가보니 먼저 나와서 기다리던 황석공이 화를 내며 다시 닷새 뒤에 만날 것을 제안하였고 닷새 뒤 장량이 달기 울 때 가보니 먼저 나와 기다리던 황석공은 화를 내고 다시 닷새 뒤에 만나자며 돌아갔죠. 이번에는 장량이 한밤중에 약속 장소로 갔더니 잠시 후 도착한 황석공이 이를 보고 기뻐하며 제왕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책이라며 태공명법을 전해주었는데요. 장량은 그 책을 공부하여 훗날 패공과 함께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장량이 제북군 곡성산을 지나다 누런 돌을 주었는데 이를 보물로 여겨 제사를 올렸고 자신도 죽은 후 그 돌과 함께 묻히게 되었습니다. 민화 이견합리도에서는 장량이 황석공의 신발을 주워들고 무릎을 꿇은 장면이 자주 묘사되는데요. 고사 속에서는 태공병법을 전해받거나 공을 세운 것이 중요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장량이 무례한 황석공을 어떻게든 참고 신발을 주워주는 것이 이후 모든 사건의 시작이자 중요한 계기라는 걸 생각하면 이러한 구성은 예로서 노인을 공경하고 타인을 대했던 선조들의 가치관이 투영된 살아가는 자세에 대한 교훈을 강조하고자 했던 선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수조어도는 이견합리도와 마찬가지로 사마천이 지은 사기 속 인물인 강태공이 나이 들어 위수에서 미끼를 끼우지 않은 채 낚시를 하다가 주무랑을 만나 공을 세우고 제나라의 임금이 된 일화를 담은 그림입니다. 위수조어는 민화 고사인물도에서 가장 선호되었던 제재 중 하나로 이는 조선시대의 사기가 널리 읽혀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시 민화의 주요 수요층이었던 여왕인들의 욕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경제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그들에게 강태공의 신분 상승과 출세는 아마도 현대인들이 가지는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달콤한 바람이었을 거라 추측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제작된 위수조어도와 달리 우리 선조들의 위수조어도에는 강태공이 홀로 낚시하는 장면만 그려지거나 문항이 그려져도 강태공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등만 보이며 유유히 낚시하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70평생 책을 가까이 하며 낚시로 때를 기다렸던 강태공의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어색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판매 또는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작품이 수요자의 요구나 취향을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나 위수조어도는 서민들의 현실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출세를 꿈꾸지만 당장 눈앞에 기회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당당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향한 그들의 자세가 녹아든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왕실에서 고사인물도를 제작한 기록은 조선 초기부터 등장하는데요. 주로 성현이나 은자에 관한 감개화가 감상용이나 외국 사신 선물용으로 제작된 게 조선 말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효자, 충신, 연려 등 유교적 인물에 관한 고사는 고려시대 효행록의 연장으로 조선시대에도 국가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간행된 삼각행실도, 속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 등 행실도류의 서적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이러한 서적은 백성에게까지 널리 보급되었으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유교적 이상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조선시대 왕실과 사대부가 고사인물도를 향유한 배경은 고사인물도의 교훈과 감개를 통해 성리학적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양난 이후 혼란해진 국가를 바로잡는 데 있어 성리학적 성현이나 충신 등의 이상은 현실 속에서 꼭 필요한 인간상이었을 테니까요. 실제로 이전까지 이념적이었던 성리학이 조선 후기에 와서야 생활 속으로 파고들었던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피지배층으로 분류되는 서민들도 어쩌면 지배층이 국가 체제 정비에 필요했던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고사인물도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향유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주제를 선별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도상을 변형하여 그들에게 꼭 맞는 고사인물도를 제작하면서 그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라의 혼란을 다스리고 질서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따라서 미나 고사인물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모와 자식의 도리, 형제간의 우애, 신하의 품성을 담아 그림을 그리고 가까이 두며 생활 속에서 실천의 의지를 다잡았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